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단원, 대단원의 맨 마지막에 있는 지리정보와 지역조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리정보는 뭐 어떤 게 있으며 이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지역조사를 통해서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3쪽 보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이 지리 정보에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자, 공간 정보는 공간에 대한 정보로 위치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뜻합니다. 지도상에서는 위치는 점으로,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선으로, 혹은 형태는 면으로 표현될 겁니다. 혹은 글로는 좌표 있죠? 위도와 경도. 이건 어느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정보는 위치와 형태에 대한 정보로 점, 선, 면 혹은 좌표로 표현되는 정보입니다. 자, 속성 정보는 속성이라 하면 특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인구, 특산물, 기후, 지형, 산업 등등등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속성 정보라고 하니까 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럼 관계 정보는 뭐냐면 관계 정보란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한 지역에 대한 건 공간 정보 혹은 속성 정보이고 다른 지역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정보는 관계 정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으며 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력권이 큰지 어느 지역의 우위에 있는지 혹은 그 아래 세력권 내에 있는지 즉 계층성 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관계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서 자, 지리 정보의 수집 및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요. 뭐 기존에 있던 문헌이나 혹은 지도, 통계 자료 이것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직접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원격 탐사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해요.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 이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자료를 취득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 기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간의 정보 수집 능력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겠죠. 자, 원격 탐사는요, 장점이 뭐냐면 첫째,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는 거. 둘째,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보, 예를 들면 해수면의 온도, 오존층이 파괴된 오존층의 구멍의 크기,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도 좋고, 그 다음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 이렇게 주기적인 정보 수집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의 장점은 첫째, 넓은 면적의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는 거, 둘째,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 셋째, 주기적인 정보 수집이 더 쉽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원격 탐사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 조사를 했건 원격 탐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건 간에 이렇게 조사된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은 도표, 그래프, 지도, 텍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지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지도의 분류를 보시면요. 지도는 크게 종이지도와 수치지도로 나눌 수 있어요. 종이지도야 뭔지 아시잖아요. 그럼 수치지도가 뭐냐면요. 수치화된 지도란 뜻인데 바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지도 있죠? 네이버 지도 이런 거요. 이런 게 다 수치지도예요. 혹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 있죠? 이런 게 다 수치지도죠. 축소와 확대가 자유롭고 축소했을 때 나오는 정보랑 확대했을 때 나오는 정보가 또 다르죠.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 축소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어떤 가게의 이름까지도 다 보이죠. 음. 자, 이 수치 지도는요, GI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이 돼 있는 건데요. GIS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지리정보 체계라는 건데, 어, 각종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상에 입력을 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형하거나 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GIS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도는 종이 지도와 수치 지도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또 일반도와 주제도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일반도라는 말은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는 지도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 용도라는 건 뭐 다양한 용도라는 뜻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지형도가 있습니다. 지형도는 이름에서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잖아요. 즉 등고선으로 어디가 계곡인지 어디가 능선인지 어디 산이 높은지 등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가 지형도지만 지형도를 보게 되면 각종 기호,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의 위치,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토지 이용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지형도는 일반도라고 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주제도라는 것은 특정 주제만을 담고 있어서 특정 용도로만 쓰이는 지도가 주제도예요. 대표적인 지도가 통계지도입니다. 통계지도라는 말은 통계 수치를 지도로 표현했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인구 밀도, 어디는 뭐 제곱킬로미터당 100명, 어디는 제곱킬로미터당 50명 등 이 통계 수치들이 장소와 관련이 있었을 때 이것을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통계 수치를 지도로 표현하는 걸 통계지도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지도는 해당 정보만을 담고 있어서 주제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통계지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전묘도, 등치선도, 단계구분도, 도형표현도, 유선도가 있어요. 전묘도는 점을 찍어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등치선도는 같을 등 수치치, 자, 같은 수치를 선으로 이은 거. 동일한 값을 가진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게 등치선도인데요. 대표적인 게 등고선이 있습니다. 단계 구분도는 뭐 5단계나 3단계로 이렇게 딱 단계를 구분해요. 예를 들면 몇부터 몇까지는 가장 아랫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한 다음 그에 걸맞게 이렇게 색으로 표현하는 걸 단계 구분도라고 해요. 보통 비율이나 밀도를 표현하기에 좋은 저기 지도입니다. 도형 표현도는 뭐 사각형, 원 등 도형을 표현해서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때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유선도는 흐를 유, 선. 그러니까 흐르는 선으로 표현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화살표 같은 거. 그래서 무언가의 시작과 끝,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은 다음 화살표의 두께로 이동량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도는 시작과 끝점 그리고 이동량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전체로 이동을 표현하기 참 좋은 통계 지도예요. 이어서 24쪽 아래 중간쯤에 지리정보 체계 이해를 볼게요. 자, 지리정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것은 지표 공간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 분석, 처리해서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에요. 지리정보 체계는 복잡한 지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첩, 이렇게 겹치는 거죠. 중첩 분석을 활용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자,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해야겠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죠. 쓰레기 매립지는 악취도 나고 쓰레기로부터 어떤 물도 흘러내리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혹은 이 지역의 바람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날아들지 않도록 풍향이 고려돼야 되고, 혹은 하천과 떨어져 있어서 하천 오염을 최소화해야 하고, 혹은 땅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침출수를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죠. 만약에 투수층이라면 침출수가 결국 지하로 스며들어서 어느 경로를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자, 아무튼 쓰레기 매립지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표 공간은 아주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최적의 공간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미리 지리 정보를 공간상에 부지런히 입력을 해놓잖아요. 예를 들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양의 특성, 장소별 토양의 분포, 우리나라의 장소별 혹은 계절별 주 풍향, 혹은 인구 분포, 지형도, 지형,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쫙 구축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명령을 치게 되면 해당 자료가 샥 날아와서 내 명령에 알맞는 장소가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맞는 지역을 딱 선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미리 데이터베이스만 구축되어 있다면 나는 명령어만 이렇게 치기만 하면 바로바로 즉석에서 내 명령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낼 수 있는 거.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림 있죠? 그림처럼 예를 들면 분석 과정이라서 중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경사도 정보에서 내 경사도에 맞는 자료, 예를 들면 경사가 너무 급하면 안 되겠어. 그럼 경사도 5도 미만인 곳, 그러면 5도 미만인 곳이 딱 색칠이 되겠죠. 그리고 해발고도 300m 이하인 곳, 그럼 또 색칠되고, 인구수가 아주 적은 곳 색칠되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 농경지가 아닌 곳 색칠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이 조건이 맞는 것을 쫙 겹쳐가지고 최적 장소를 딱 선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중첩 분석이 되겠어요. 혹은 내비게이션처럼 위치 관계, 시간과 거리 이렇게 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는 거, 선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지리정보 체계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 지리정보 체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홍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도 건물이나 토지의 정보를 확인할 때도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 어디에서나 다양한 모습의 공간 정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많은 공간 정보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간 정보의 필요성에 공감한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한 공간 정보들이 중복해서 생겨나고 예산 낭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범국가적인 해결 방안, 그것이 바로 국가공간정보체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변화는 공간정보의 통합과 연계 공유입니다.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하면서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인허가 문제죠. 지금까지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간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처리 과정이 자연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국가공간정보체계가 도입되면 원클릭만으로도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모든 공간 정보가 통합되고 연계,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합과 연계,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치단체가 개별 보유한 공간 정보 중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것은 국가공간정보체계로 통합되고 개별 중앙부처의 분야별 공간 정보도 연계하여 모든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유합니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연계되어 있어서 개별 시스템의 공간 정보가 갱신되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이 바로 반영되고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공간 정보들이 자동 공유되기 때문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승인을 따로 받거나 여러 공간 정보들을 모아 표준화하는 등의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기 때문이죠. 국가공간정보체계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 그것은 다양한 활용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책 사업을 진행할 때도 또한 운전이나 여행, 이사를 하는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공간 정보들이 필요하죠. 이럴 때 지금까지는 여러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공간 정보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가 제공하는 편리한 제작 도구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공간 정보를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원 공간정보와 같은 더욱 진화된 형태의 공간정보 서비스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공간정보체계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 쓰기 좋은 도구, 그리고 재료와 도구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제공해줍니다. 지금까지 개별 GIS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편의성과 가치를 열어줄 국가공간정보체계,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 아주 멋지네요. 자, 이제 25쪽에 있는 탐구활동에 도서관의 입지 조건이 있죠. 자, 도서관의 입지 조건에는 지금 현재 4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조건 1은 상업지역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도서관은. 그치만 주거지역과는 가까워야겠어. 버스 정류장과도 가까워야지. 땅값은 좀 싸야지. 이런 4가지 조건이 다 맞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GIS에서는 이 조건 4개만 이렇게 컴퓨터상에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주겠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GIS가 되어서 최적 장소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답이 뭐가 될까요? 자, 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지역조사에 대해서 할게요. 자, 지역조사는 실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건데요. 자, 지역조사의 과정을 봅시다. 자, 먼저 조사 목적이 있겠죠. 뭐 지역 특성을 확인한다거나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대책을 모색한다거나 하는 어떤 조사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조사 목적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겠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조사 지역을 선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정보 수집에 들어갈 텐데요. 정보 수집은 먼저 실내 조사 먼저, 그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하는데요. 실내 조사란 실내에서 하는 조사란 뜻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정보들을 분석하는 거, 기존에 누가 써놓은 관련된 뭐 논문을 분석한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혹은 뭐 지형도를 갖다 펼쳐보면서 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실내조사라고 해요.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가져와서 뭐 그것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다 실내조사죠. 자, 그리고 야외조사는 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그 장소 있죠? 그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관찰도 하고 측정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문지도 돌리고 면담, 인터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당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야외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실내 조사가 짱짱하게 돼 있어야 야외 조사 갔을 때 헤매지 않고 계획한 대로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죠. 근데 야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변수가 나타났네. 새로 실내 조사를 좀 더 해야겠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외 조사 끝난 뒤에 다시 실내 조사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내 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정보 수집이 되면 이 정보를 분석해야겠죠. 자, 분석한 다음 도표나 통계지도 같은 주제도로 작성을 할 거예요. 뭐 분석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네. 그럼 또 이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 토의를 거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어요. 뭐 그냥 이론만으로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실제로 한번 나가 봐야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26쪽 아래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지역 조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1단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목적 정하고 목적에 맞는 조사 주제와 지역을 선정한 다음 뭐 조사 활동 들어갈 텐데요. 자, 뭐 예를 들면 조사 목적, 뭐 전통 문화 체험을 위한 가족 여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조사 목적을 정한 다음 조사 주제, 뭐 경상북도 안동의 전통 문화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조사 주제야. 그러면 조사 대상 지역은 당연히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목적과 관련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지역을 정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지리정보 수집하러 들어가야겠죠? 자, 지리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 지도, 통계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의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 탐색이 끝나서 조사 우리 주제가 이렇구나라는 감이 싹 잡히고 나면 이제 야외 조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디가 설문지를 돌리기 위해서 미리 그분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양해를 미리 구해놓고 시간도 잡아놓고 설문지 문항 만들고 복사 한 200부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야외 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까지 실내 조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야외 조사 나갈 준비가 됐다. 그러면 실제 야외 조사 가는 거죠. 그래서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뭐 관찰, 측정, 촬영, 면담 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지리정보 수집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3단계 지리정보의 분석 및 정리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를 갖다가 그림이나 그래프 혹은 지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 그러거나 4단계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지역 조사입니다. 이것으로 1단원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30쪽과 31쪽에 있는 문제로 정리하기 있죠? 이것을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세요. 자,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저랑 함께 잠깐 점검을 하고 바로 2단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어려워요. 2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